이번 시간에 저번에도 뭐 얘기하셨다시피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뭐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네. 이제 그것 좀 케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변명 같지만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재유가 곧 13일이거든요. 11월 13일. 근데 11월 13일 전에 뭐 설명회보다는 11월 13일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설명회를 편하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11월에 또 수능 있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고 혹시 수능에서 시험 점수에 따라서 본인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마지막 차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보통 일본 대학을 갈 때 학원에서들 얘기할 때 1년 잡고들 잘 안 해요. 보통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플랜을 짜주고 그렇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경의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 간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JLPT하고 EJU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JLPT 공부 방식으로 하면 2년 걸립니다. EJU 방식, 그러니까 유학을 가겠다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방에 가서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과 같이 EJU를 준비를 하면 짧은 기간 내에도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뭐 내년 6월 EJU도 있고 11월 EJU도 있으니까 뭐 길게 보면은 이번 수능 끝나고 약 11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11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일본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모두가 다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한참 부모님들이 지금 마음 졸이고 수능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신없는 시대의 시간에 제가 설명회를 10월 달에 하면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이걸 생각을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1월 지금 25일하고 11월 25일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9일이 화요일인데 그래서 그 양 이틀 동안 좀 제가 그때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명회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3년간 일본에 갈 수가 없었었죠. 일본에 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3년 전과 지금은 물가 수준도 많이 바뀌었고, 이 체감하는 그 물가, 이 몸에 느껴지는 온도 자체가 저는 3년 전과 지금 3년 후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이제 3년이 이제 지난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겠네요. 11월 달에 이제 11월 13일 날 이재유가 끝나면은 14일 날 제가 일본에 가거든요. 일주일간 일본에 방문해서 현재 지금 일본에 대해서 뭐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비 정도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일본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네. 화면으로 찍어올 생각입니다. 아, 좋죠. 그거 이제 같이 보면서 네. 뭐 여학생 집도 뭐 방문할 거고 남학생 집도 방문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대학 다니면서의 그 애로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좀 들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일본에서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정도의 위치인가 네. 이라는 부분도 많이들 걱정을 여기에서 유학 상담을 하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부모님들이 네. 혹시 거기 가면 차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진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저는 30년 전에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차별받은 적이 없어요. 그때 저도 10년을 살다 왔습니다만 저도 차별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2022년 현재에 모르죠. 노제팬 운동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여파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네. 그 학생들이 어떠한 식으로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인터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직접 동경 이제 요번에 가는 게 동경이라서 동경 시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찍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많이들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사는 거 하고 일산에 사는 거 하고 강북에 사는 거 하고 시골에 사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월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 잡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뭐 유학 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평균으로 잡는데 직접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뭐 강남구냐 강서구냐 뭐 강북구냐 이거에 따라서 집값 변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부동산 가격도 조금 직접 화면으로 찍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집을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얻을 수 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 점심 식사 가격으로 어느 정도로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쓰는 용돈 포함해서 뭐 전기, 수도세 이런 것들도 조금 다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낱낱이 조금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한 그 실제 생활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설명할 때도 그 실제 후기를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유튜브로 이제 그것도 화면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찍어서 올리면서 설명도 하겠지만은 이제 설명회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그 부분을 졸여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제가 느낀 감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 유학이 3년 전과 3년 후에 아직도 갈만한 나라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직접 느껴봐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느껴보지. 저는 매년 보통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매년 3-4번은 갔거든요. 일본을 느껴서 일본에 직접 가서 진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뉴스로 듣는 거 하고 이런 여러 매체들로 듣는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것만 듣고 싶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전혀 값어치 없고 자기 혼자 막 어디에서 이상한 정보 다 모아다가 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바보꼴을 만드는 유튜버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그게 맞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막 반항 감정을 갖다가 그다음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짧지만 이제 6박 7일, 7일간 갔다 옵니다. 그런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직접 그 현장감 있는 그 얘기를 직접 전달하면 훨씬 뭐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11월 13일 날 이재유 끝나고 제가 일주일간 갔다 와서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설명회도 그래서 변명 플러스 해서 제가 11월 25일과 29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설명회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달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일본어 공부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타 과목들은 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건지 뭐 이러한 내용들도 실리나요? 물론이죠. 이제 그게 이제 주죠. 저는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저희는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법은 저는 알죠. 그죠? 근데 저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건 다 알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고 실은 아이들 입장에서의 생각을 해서 아이들 입장에 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선생님 저 작년 문제하고 올해 문제하고 어디가 어려워요? 난 다 똑같던데 이러면 공감대를 형성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난 다 똑같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점점 이제 이게 문제 이렇게 새로운 거 풀 때마다 더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답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얼굴이 허걱하는 그런 얼굴이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똑같아요. 뭐 국어 책 우리나라 한글로 돼 있는 책에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이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매번 다 이해가 다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난이도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이재유와 JLPT는 분리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급한 사람은 JLPT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JLPT를 공부하는 거는 시간 많은 학생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1학년에 학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JLPT가 나쁜 공부는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학에 대해서 뭐 JLPT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고1 때 공부하고 고2 때도 1학기까지는 JLPT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재유에 이제 전면전으로 뛰어들어서 공부한다면 JLPT가 당연히 밑거름이 돼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에게 JLPT를 1급을 따자 해서 막 2학년 2학기 때 막 3학년 올라갔는데도 JLPT를 막 중심으로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재유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JLPT는 시간 여유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시간에 여유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재유는 푸는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뭐 저희가 완전 초보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JLPT 2급을 따고 들어온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재유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선은 느긋하게 하는 공부, 이제 그런 공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재유는 훈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학년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뭐 JLPT는 던져놓고요. 이재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유학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부모 학부모님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아이가 이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일본 유학을 통해서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 주는 게 보통 학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문대에 갈 수 있다. 뭐 등급하고 상관없다. 명문대에 갈 수 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공부 잘했다면 한국 성적이 좋았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특출난 과목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좀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 이제 예외를 둬야 될 게 아이가 일본어에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미쳐서 애니를 본다든가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자기 혼자 막 그거에 빠진다. 그건 또 예외더라고요. 학교 공부하는 별개로 그쪽으로 빠진 애들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학생을 빼놓고는 학생을 약간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얘를 학교에서 한국 학교에서 막 7, 8등급, 9등급 막 그런 애를 일본에 있는 명문대에 보내야겠다. 우리나라 따지면 막 서성한이나 뭐 연고대 막 이런 때 막 상상하고 오시는데 보내도 힘들어요. 애가 못 쫓아가는데 그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세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가서 애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쫓아가지도 못하고 학점도 못 받습니다. 우리 애를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대학에 보내시는 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 쪽으로 갈 정도의 학생인데 학생이지만 착실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도 하려는 의욕도 있고 그렇다면은 동경 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중위권 내지는 중상위권도 갈 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가 들어가는 게 공인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뭐 한국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뭐 영어 점수도 포함해서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들어가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약간 너무 그걸 욕심을 내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오시는 부모님들이 그럼 얘도 영어를 시켜서 저는 좀 반대거든요. 애가 영어를 좋아합니까? 영어는 필수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서 그걸 지금부터 공부시켜서 다시 공부의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 필수인 건 맞으니까 영어를 뭐 기초적인 거나 그런 부분을 서서히 아이한테 부담 주지 않는,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쫓아갈 수 있게 그건 해도 되는데, 영어 싫어 죽겠는데 부모님 욕심으로 영어 플러스 일본어 이렇게 해서 무슨 1+1 짜맞추기를 해서 좋은 대학에 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생각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영어를 좀 관심도 많고 영어에 의욕도 있는 학생이라면 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저는 아이들한테 왔을 때도 수학 자신 있니? 고개 살래살래 하지 마. 돈 아깝다. 옆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 보내면 같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수학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래? 하고 했을 때 제가 수학 한번 하자 이렇게 하지,
저는 기초도 없어요. 그러면은 해봤자다. 네, 그렇죠. 해봤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 수학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상 수학을 한다는 게 고통이죠. 경기를 일으키는 네, 애들한테 네, 수학을 억지로 권유하거나 그다음에 영어도 싫어하는데 네, 알파 이거 뭐 영어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 점수 올려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네. 뭐 우리나라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영어 가르쳐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켰는데 영어 쓰는 곳 회사에 들어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영어는 다 배워요. 근데 그 영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회사에 들어가는 학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잘하는 특출나게 거기에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고요. 그렇죠. 저희 학생 중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저희 학생 중에 여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팬데믹 사태였기 때문에 면접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대학교하고 연결해서 면접을 봤는데 뭐 영어로 면접을 보고 뭐 영어로 막 웃으면서 막 면접하더라고요. 저도 부러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뭐 일본에 가서 1학년 다니고 1학년 다니고 1학년 때 이제 신청을 해서 2학년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해서 1년간 또 미국 생활을 또 하고 그게 또 학점으로 인정받고 2학년으로 인정받고 3학년으로 가고 영어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3학년 또 일본으로 돌아와서 뭐 영어는 또 1년간 또 공부했으니까 그 능력이 또 배가 될 거고 일본어도 일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알고 계시는 대학보다도 높은 대학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코스를 밟았을 경우에는 졸업 후가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이름에 너무 연연해서 제가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 제가 조금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 못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이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본에 보냈을 때는 그 대학에 이렇게 좀 익숙하게 그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서 그 다음에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학 이름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다만 촌대학은 보내지 마세요. 촌동네 대학. 저는 촌동네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경 이외는 다 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딴 지방, 그 일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저보고 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촌은 맞잖아요. 좀 좋게 얘기하면 지방이죠. 지방이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나누는데 또 수도권 대학은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방까지 갈래 이러면 이제 아니요 뭐 이제 애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일본에 유학을 가더라도 이제 동경 내에서 이제 가는 게 그죠? 동경도 23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4대문 안에 들어가야듯이 동경도 23구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이제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거고 23구 벗어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차차 이제 하시기로 하고 그 설명회 때에 원장님 이제 일본 잘 다녀오셔서 좀 생동감 있는 설명회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